선거로 만나는 역사 속 이야기,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선거학개론에서 펼쳐집니다. 오늘은 민심을 울린 격쟁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길로 사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선거학개론의 공식 뇌생남 두 분입니다. 자, 먼저 정치 외교학의 뇌생남 함규진 교수님, 역사학계의 뇌생남입니다. 박광일 작가님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격쟁. 어감부터 상당히 강합니다. 격정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격쟁. 자, 조선시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보통은 이제 그 북이나 꽹과리를 쳐서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하소연하는 방법인데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 민의 수렴이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격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현대에는 억울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이것들을 알리고 풀 수가 있지 않나요? 좀 억울한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뭐 인터넷이라든가 SNS에 올리면은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해가지고 다 이렇게 신상을 털어주기도 하고, 현대에는 그걸 풀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많죠. 자, 우리나라 하면 어떤 DNA입니까? 할 말이 있으면 또 해야죠. 그렇죠. 자, 이 자리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두 분께서 할 말이 있으면 한마디씩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께서 좀 해보시겠어요? 제작진에게 한마디. 제작진에게 네. 먼저 네. 그럴까요, 그럼? 네네. 제가 먼저 할까요? 자, 제작진은 들으세요. 하나, 촬영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렇죠. 촬영 시간 너무 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촬영 시간을 줄여주십시오. 두 번째는 있는데 양보할게요. 저도 그런 아름다운 양보를. 아, 그래요? 양보하세요?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부터 다른 분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얼마요? 자, 계급 사회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사실 얼마나 참고 참다가 억울했으면 뭐 징 아니면 꽹과리를 쳤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도 어려워요. 격쟁. 격쟁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격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선 전기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세조연간이라든지 특히 이제 중종 명정연간에 이제 격쟁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활성화되는 거는 조선 후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조선 전기에 등장했던 격쟁과 비슷한, 그리고 조금 더 널리 알려진 제도로는 억울하면 둥둥둥 북을 치는 그런 신문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억울하면 이 북을 치는 이런 신문고 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조선은 말하자면 그랬죠. 이제 언로, 공론, 그걸 상당히 중요시 여긴 나라였고요. 그래서 태종 1년, 1401년입니다. 그때 이제 상소가 올라와서 그 송나라 태조께서 이제 등문고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백성들의 수를 직접 들었으니 전하께서도 이걸 본받아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등문고라서 처음 만들고, 그 해에 몇 개월 지나서 좀 이름을 좀 바꾸자 해가지고 신문고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원조인 셈이네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 태조가 또 사실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이제 등문고를 만든 황제들이 있었고, 요훈 시대 아시잖아요. 그 전설적인 군주인데 그때부터 벌써 그런 제도가 있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신문고 같은 경우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약간 그림의 떡 같은, 그림의 조금은 떡이요? 멀린 그런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왜죠? 일단은 신문고를 놓아둔 위치만 해도 보통은 길거리에 있어야 그렇죠. 지나가면서 지나가다가 억울하면 네. 땡 때리고. 그렇죠. 그런데 신문고를 놓았다고 하는 곳이 창덕궁 같은 경우는 도나문을 들어가서 안에 가면 진선문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신문고가 있었고, 경희궁 역시 흥하문을 들어가서 네. 거기에 건명문이라는 문에 그 옆에 신문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한테 나 먼저 신문고를 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 벌써 위치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서 보통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웠겠다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저 억울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가야 하는데 칠 수가 웜하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방 사또가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주면 관찰사한테 얘기를 하고, 그것도 안 들어주면 사원부나 의정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때 관철되지 않았을 때 이제 신문고를 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이게 의금부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의금부 관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종 때 이제 여종 노비였던 자제라고 하는 노비가 자기가 너무 억울한 게 있어서 치러 갔는데 이거를 이제 의금부 직원들이 막아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가 세종에게 들린 적도 있었고요. 결국 이 의금부 직원들은 처벌이 되지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보통의 경우라면은 들어가서 치는 거 귀찮다,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테니 보통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어떤 존재였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까다로워서 힘든데 그리고 잘못 쳤다가는 또 이제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로서는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로망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신문고와 관련해서 태종 때 기록을 보면은 흥미로운 통계가 남아 있는데요. 신문고를 쳤던 사람의 신분을 살펴보니까 90%가 양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고를 쳤던 사람의 주소를 보니까 역시 90% 정도가 한양 사람. 그러니까 양반이면서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신문고를 치기가 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신문고를 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신문고를 쳐서 문제가 없는 경우는 역모를 날리는 경우 정도가 예외였다고 하니 신문고 제도가 보통의 백성에게는 참 멀리 있었던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신문고 제도라는 것 자체를 처음 들었을 때는 무릎을 딱 치면서 아 그래 이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답답해 가슴을 치는 그런 제도였네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태종 때 만들었는데 세종 때 이제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거는 상관을 고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하는 게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참는 수밖에 없게 만드니까 상당히 좀 모순이죠. 어린 아이들이 부모한테 뭔가 호소하듯이 그 백성들의 모든 목소리를 내가 들어야 된다. 왕이 들어서 해결해줘야 된다. 그런 게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동시에 또 조선은 신분제 사회란 말이죠. 그래서 상명하복을 굉장히 중시하고 소위 아래 것들이 위를 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쪽이기 때문에 노비가 감히 주인을 고소했단 말이에요. 감히 아녀자가 남정네를 고소했단 말이에요. 천인이 양반을 고소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그걸 또 금기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제도가 있으면서 없으면서 있으면서 이렇게 자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모순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역모 같은 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신문고 제도가 유용하게 쓰일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어떤 한계가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을 전하는 게 정말로 너무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신문고 제도 같은 경우는 언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폐지가 됐던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성종 이후 연산군부터 폐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후의 왕들도 모두 신문고 제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게 됐던 거죠. 백성들의 소가리가 상당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도대체 백성들은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어떻게 성군을 좀 지향해 볼까? 그런 왕들이 어떻게 또 신문고나 등문고를 만들려는 게 좀 있어요. 숙종도 약간 그런 야심이 좀 있었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때 격증제도와 함께 이제 신문고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또 사라져요. 그러다가 또 나타났는데 영조가 이제 신문고 제도 등을 굉장히 오래 유지하죠. 이 영조 임금이 기본적으로 백성의 말을 많이 들어서 정치에 반영해야 된다. 거기 좀 충실했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에 아무나 신문고 못 치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아니 이게 신문고가 치라고 만든 건데 왜 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폐단이 생겨버렸어요. 무슨 폐단인가 하면은 신문고를 이제 자기가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궁궐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쾅쾅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다 보니까 나 신문고 치려고 왔다. 그러냐? 그럼 어떤 얘기냐? 이러이러한 거다. 칠만한데 뭐 좀 줄래 그럼? 돈을 좀 받고 뇌물을 받고 이렇게 칠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이제 뇌물 안 받으면 당연히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폐단이 너무 심하다 이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한번 돈 받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장려를 해요. 그런 관료들이. 야, 뭐 너 신문고 칠 거 없니?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울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원래 이 제도를 이런 만드는 원뜻하고도 어긋나고 이거 분명히 정무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안 되겠다. 신문고 치는 거 상당히 좀 통제해라.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뒤에 있는 정조도 신하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이 신문고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는데 신하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영조 임금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막 이렇게 신문고를 치려고 그러고 중간에 누가 이렇게 착복도 하는 것도 있고 이거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아니 그래도 임금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냐. 정조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정조와 이제 좀 뜻이 통했던 정약용이 이제 경수유표에서 이렇게 개혁안을 써놔요. 신문고에 대해서 공부를 밖으로 빼라. 공부를 밖으로 빼서 누구나 기본적으로 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 대신 쓸데없이 치는 사람은 좀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절이 될 것이다. 근데 뭐 개혁안만 있었고 실현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결국에는 이 신문고 제도가 있긴 있었지만 뭐 유명무실한 셈이었고 그러면 이렇게 유명무실해지면서 격쟁의 시대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문고 제도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유명무실해졌을 때 백성들로 볼 때는 그래도 내 억울한 것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누군가 특히 왕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이 격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신문고 제도의 빈틈을 격쟁이 좀 채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 소원 제도가 이 격쟁 말고 이제 또 상언이라는 게 있는데 언뜻 생각하면 이제 상언은 이제 글로 적어서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격쟁은 북이나 징을 쳐서 이제 자기의 뜻을 밝히는 건데 둘 다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법 또 아니잖아요. 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 격쟁은 약간 소란스럽게 했다는 점에서 먼저 격쟁을 일으켰던 사람은 형식적으로나마 곤장을 맞습니다. 맞아요? 혼나요? 네, 그게 이제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실질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도대체 내가 억울한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러이러한 일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일반 백성들로 볼 때는 격쟁에 다가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만약에 저 이거 억울합니다 라고 말을 뭔가 억울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제작진들 제작진은 들으세요. 안 됩니다. 줄여주십시오. 그렇죠. 제작진들 어떻게 된 겁니까? 만약에 네. 제가 너무 억울해요. 그럼 맞아야지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현대니까 때리진 않겠지만 어디 그 감옥 같은 데 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라. 뭐 요런 것이 되는 거죠. 상언 역시 이게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백성들이 글을 아는 경우도 드물거니와 심지어는 이제 알고 있는 게 언문, 한글이잖아요. 그거를 쓰게 되면은 왜 한문으로 안 썼느냐라고 하면서 그것 자체가 또 거부되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옛날 백성들 자기 뜻 밝히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말은 해야 되니까 곤장 100대를 맞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자, 맞았어요. 저 이제 왕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야 되는데 일단 보안 문제도 있잖아요, 사실. 왜 이렇게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왕을? 그러니까 그래도 왕한테 다가가서 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직접 만날 수는 없었고 네. 왕 행차할 때 멈추긴 멈춰요. 이제 격쟁을 한다 그러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이 데려와봐 무슨 얘기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글로 적어서 올립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모르는 백성일 수도 있고 또 언문으로 쓰는 것도 안 받아주고 하니까 관리가 받아 적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궁궐로 돌아와서 살펴보고 그게 조치를 내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직접 자기 이렇게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글 쓰는 사람이 야려 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격쟁이 그러니까 계속되었던 배경은 아무래도 그만큼 백성들이 좀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격쟁을 통해서 억울함이 좀 풀렸던 그런 일들도 아마 있었을 거는 같거든요. 가장 이제 유명한 얘기로 정조 때입니다. 흑산도에서 당나무가 나왔어요, 원래. 근데 당나무가 이제 한지를 만드는 재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납을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당나무가 이제 사라졌어요. 사라지니까 이제 안 바쳐야 되는데 계속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라는데 현물은 없으니까 육지에서 가가지고 당나무를 사와가지고 그걸 바쳐요. 이게 뭔 짓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좀 책임지고 이걸 내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해봐야겠다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김희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조가 마침 행차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징을 울려가지고 이제 행자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니까 제발 좀 저희 흑산도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주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통합니다. 역시 정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통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흑산도에서는 더 이상 당나무가 이렇게 올려지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죠. 그러면 김희수는 그 이야기를 하고 흑산도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대부분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 뭐 맞거나 아니면은 뭔가 조용히 이렇게 되거나 뭐 이랬던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정조의 어떤 탁월함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사실은 이건 격쟁의 어떤 소재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격쟁이라고 하면은 나에 관한 일, 부모에 관한 일, 그 다음에 처첩에 관한 일, 신분에 관한 일 네 가지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 동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왕이라면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거는 소재 자체가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았을 텐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조가 이 내용의 합리성, 불합리성을 심지어는 넉 달 동안이나 신하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당나무가 없어진 곳에 당나무를 부과하도록, 그러니까 공납으로 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로 볼 때는 이제 김희수가 작은 영웅이 된 거죠. 아, 우리 동네에 김희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민들이 그 어장을, 이제 중죽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의 어장을 김희수한테 이제 제공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김희수가 나중에 돌아갔을 때는 우리 동네를 위해서 애쓰다가 돌아가신 분 해서 마을장으로 치러주기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김희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없었던 일을 격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사상 속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말하기는 쉬운데 사람이 듣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을 했는데 듣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언론, 언로, 그 다음에 어떤 상소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대에 있어서 어쨌든 간 표현의 자유가 정말로 중요한데 그게 이제 지켜지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사실상 경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경청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격쟁의 역사, 선과 깨론에서 여러분은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민심을 전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군주제의 한계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제 많은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혹시 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뭐 비교해 볼 만한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군주제에서는 결국 다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왕은 백성들의 말을 다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시혜를 베푸는 그런 존재이고 싶어하는데 한편으로 그걸 다 들어주기는 또 뭔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신분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항상 힘들었는데 가령 인도의 무굴 제국이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한기르 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의의 사슬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궁 벽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사슬을 설치해 놓고 그냥 종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기다가 와서 사슬을 흔들어라. 그래서 종을 울리면은 이제 그걸 듣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 거죠. 근데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역시 그렇게 하면 무조건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관리가 나와서 뭐 때문에 울렸냐 하고 다 알아보죠. 그 단계에서 일단 집에 가 이게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내가 굽히지 않고 얘기를 하겠다면은 그럼 황제를 또 아려내 직접 이번 경우에는. 근데 궁정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호위병들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처음에서도 황제 폐하 하면서 이렇게 아련을 하는 거죠. 억울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황제가 듣고 나서 그래 그거 별거 아니네 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진짜 참아라 이런 식으로 너 가서 죽지 말고 참아라 이렇게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쪽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일본도 또 상명하복을 엄청 중시하는 나라라. 그래서 이제 도쿠가와 시대가 이제 막부 시대가 한 300년인가 400년인가 흘렀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직소를 하는 경우가 딱 5건. 그 중에서 처벌을 안 받은 경우는 1건.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무례하니까 너는 사형. 그런 식이죠. 그래서 한 건에서 있어서는 어느 촌락의
그 촌장이 세금이 너무 과한 거예요, 역시. 그래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 도쿠가와 쇼군한테 가가지고 직서를 한 거죠. 저희 제발 좀 저희 세금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참작해서 시행하겠다. 그래서 세금은 진짜 줄여졌어. 하지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일족까지 모두 다 사형.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심했기 때문에 현대인의 눈으로 보자면 거기서 거기 같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격쟁제도라든가 상소제도, 그 상소제도와 구원 그런 것들이 좀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을 연구하면서 조선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제도가 있다. 격쟁이라는 것이 있어서 왕한테 직접은 아니었지만 직접 자신의 문제를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 우리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이 왠지 무슨 그 시대에 있어서의 K민주주의? 좀 지나친가요? 그런 식의 이렇게 좀 논란적이 있었습니다. 딱히 뭐 본받을 만한 다른 나라들은 없는 것 같네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앞에서 신문고 제도가 처음에 이제 중국의 제도를 그쵸. 번떠서 왔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문고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명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제 그 등문고를 쳤을 때 그 내용이 실효가 있다, 즉 정당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죄를 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곤장 100대. 심지어는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약간 무례하거나 아니면 범주를 크게 벗어났다고 하면은 상위에서 더 큰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워낙에 이제 나라가 크고 황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도가 있었지만 역시 실효는 조선보다는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민심 같은 경우는 또 여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론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한 역할들을 하는데 그럼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여론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파악을 좀 했어요? 조선판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구할 구자 말씀한 자에서 말을 구한다. 문자 그대로 하면 그런 거죠. 근데 이건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가령 이제 천재지변, 예를 들어서 가뭄이 심하게 들었다든가 홍수가 났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왕이 뭔가 정치를 되게 잘못한 것 같다. 잘못하니까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절차가 있는데 일단 감선해가지고 일단 자기 먹을 거를 좀 줄입니다. 왕이. 반찬 같은 걸 줄여요. 그리고 피전 해가지고 정전에 머물지 않고 좀 약간 아래급 집에서 잡니다. 그다음에 철악 해서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 그래서 이제 두루 내가 알리노니 내가 지금 부덕하여 지금 하늘이 견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나의 정치가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의견을 널리 구하노니 다들 제시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노하니를 대봐라, 대보란 말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론을 좀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구원을 통해서 올라오는 말들이 왕께서 정치를 정정당당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정정당당하게 하는 거냐? 그러면 올바른 신하들을 옆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 올바른 신하란 뭐냐? 그러면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들을 옆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뽑느냐? 왕이 정정당당한 정치를 하시면 올라올 겁니다. 이런 어떤 계속적인 뭔가 추상적인 답변들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 상황들은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은 좀 약화되고 해소됐다라는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잘못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썼다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첨남한 이야기를 하더니 이건 대역죄인이옵니다. 잡아 죽이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으로 뭐 누가 뭐래도 이건 책 잡을 거 없겠지. 그렇게 쓰는 경우가 또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위험한 거죠. 그렇네요. 남기니까. 그 누가 뭐라고 해서 말을 남겼는데 뜯어보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해. 뭔가 욕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고 정말 어려웠던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이 격쟁에 대해서 한 줄 평해 보도록 할게요. 격쟁, 격정적인 것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 그것이 문제였을 것 같아요. 네. 아무 데서나 북치고 아무 데서나 징을 치면 안 된다. 얘기할 곳에 가서 북을 치고 얘기할 곳에 가서 징을 쳐야 한다.
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낄끼빠빠. 네, 맞아요. 낄끼빠빠. 잘 끼고 잘 빠지고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거학 인물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뽑아오신 인물, 어떤 인물 좀 뽑아보셨을까요? 오늘 얘기에 나왔던 정조 임금을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치에 있어서 백성들의 뜻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효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민심을 아우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정조는 특히 이제 능행, 자기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무덤을 포함해서 조선 왕의 많은 무덤을 한 60차례 이상 찾아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거둥을 할 때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와서 격쟁을 통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이 들어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걸 통해서 백성들은 그래, 왕께서 그리고 정부가 조정이 내 말을 들어줬어 라는 것만으로도 민심은 굉장히 안정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론,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실효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안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준 정치가로서 정조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정조를 꼽아봤습니다. 정조를 꼽아주셨고, 저는 태종, 근데 조선 태종이 아니고 당 태종을 생각해봤습니다. 이 당 태종은 상당히 격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세자 쪽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그때 패자였던 자기 형하고 동생을 현무문의 변인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죽입니다. 그럴 정도까지 상당히 좀 격정적인 인물이었는데 자기도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좀 조언을 잘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이제 말하자면 급발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죠. 거기서 나온 인물이 위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쓴소리 마스터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황제가 된 태종이 이렇게 하면 폐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생각이 있으십니까? 거의 그런 수준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종이 화가 나가지고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서 있지 마 그랬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걔 말이 맞아 해가지고 다시 오라고 그래 뭐 그러면서 쓰던 계속 들어줬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그래서 위징이 죽으니까 나 진짜 나의 오른팔 잃었구나 해가지고 직접 묘비문을 만들어가지고 비석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 좀 오해가 생겼는데 위징이 그때 영모 사건에 좀 연루된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태종이 또 성질 급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이씨 내가 위선자한테 속았어 해가지고는 비석을 때려 부셔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명한 고구려 원정을 하거든요. 패했잖아요. 돌아오면서 위징이 살아있었으면 나한테 이런 거 하지 않게 했을 텐데 해가지고 다시 비석을 세워가지고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당태종과 위징하면은 이제 군주가 신하의 쓴소리도 잘 들어줬던 그런 케이스로 완전히 남아가지고 그 뒤에도 뭐 조선왕이든 고려왕이든 뭔가 이제 신하들이 얘기를 하면서 위징과 이 당태종의 고사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을 이렇게 언로를 틔워가지고 말을 많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그 말을 또 잘 용납하지 않으면은 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위정자들이. 그러니까 말을 자기 성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들어주려고 참 애를 썼던 사람, 후세의 모범이 된 사람으로서 당태종을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격쟁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응어리진 마음을 결국에는 이제 풀어주는 것, 관심과 경청에서 좀 비롯된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 속 정치 이야기를 살펴보는 선거학개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